좀 가만히 있으라고. 도망난 할망구 쭈글쭈글 못생겨가지고는. 이게 무슨 짓이요? 당장 그만둬! 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레디 액션! 카메라가 돌아가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오늘은 시니어 메이크오버 특집입니다. 성공한 사후가 할머니를 아름답게 변신시켜드릴게요. 라고 며느리가 카메라를 향해 밝게 말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 중이에요. 시청자 3만 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시어머니, 복수는 차갑게 하는 거래요. 라고 며느리가 검은 크림을 시어머니 얼굴에 바르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63세 박순자입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농촌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통쾌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 며느리 최지은 35살. 강남에서 자란 이 여자가 제 아들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배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야근한다고 밤늦게 일하는 동안 이 여자는 헬스장 PT 강사와 모텔을 드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게 다 오해예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눈물이 거짓말이라는 걸. 사흘밤을 꼬박 세워가며 며느리 뒤를 쫓아다닌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제 손 안에 있으니까요. 오해? 이게 오해로 보여? 내가 그 남자랑 팔짱 끼고 모텔 들어가는 거,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거 다 찍혀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슬픔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강남에서 자란 명문대 출신 여자가 자기 같은 평범한 회사원을 선택해줬다고 매일같이 감사해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의심하실 줄 몰랐어요. 전 그냥 운동 상담 받으러 간 거였어요. 운동 상담을 모텔에서 받아? 밤 11시에?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근육질 남자와 웃으며 걷는 모습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들 다 민수한테 보여줄 거야.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가져갈 거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눈물은 순식간에 멈췄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전 이혼해도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외도한 게 아니라 남편이 저한테 무관심해서 제가 외로웠다고 하면 되니까요. 당신 아들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이었다고 법정에서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명절에 내려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며느리가 가끔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대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너무 자주 들여다봤고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영상 통화하며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서울 가면 바로 만나줘야 돼.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며느리는 다른 남자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가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 저도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서울 지하철을 타고
며느리가 다닌다는 헬스장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봤습니다. 며느리가 근육질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그들은 근처 모텔로 걸어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전 당신 아들이 얼마나 무능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 다 법정에서 폭로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얼마나 저를 구박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퇴근하는 소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연 읽어주는 남자, 민준입니다. 사연을 제대로 씹어 분석해주는 여자, 수키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듣고 뒤에 이어지는 저희 라디오 토크까지 꼭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듣고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들 민수가 현관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제 손이 사진을 건네는 순간만큼은 종이처럼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받아들고 하나하나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화들짝 놀라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시어머니가 나를 미행했어. 이게 말이 돼? 60 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쫓아다니면서 몰래 사진을 찍다니.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억울함이 연기라는 것을.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하며 온갖 사람들을 봐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말 들어봐. 지난 추석 때 이 여자가 새벽에 누군가랑 영상 통화하는 거 봤어. 그래서 걱정돼서 따라간 거야. 영상 통화? 그건 내 대학 동기였어. 여보, 나 정말 억울해. 시어머니가 나를 의심하는 거 너무 속상해. 지은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사진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는 아내의 모습,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 지은아, 이게 대체 뭐야?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키 178cm의 체구도 좋은 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여보, 나는. 지은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물은 멈췄고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좋아. 인정할게. 맞아. 나 바람 폈어. 그런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나한테 잘했어? 매일 야근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일한다고 나 혼자 두고 나도 여자야. 외로웠다고. 그 말에 민수가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나쁜 년아. 하지만 제 손이 며느리의 뺨에 닿기 직전 며느리가 제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힘이 셌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한 덕분이었을까요? 시어머니, 절 때리시려고요? 그럼 전 이것도 증거로 쓸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폭행당했다고. 그리고 말했잖아요. 전 법정에서 이 집안이 얼마나 저를 구박했는지 다 폭로할 거라고. 구박? 내가 너를 언제 구박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강남 백화점 한우를 사다가
정성껏 끓여줬고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기 싫어한다고 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조식을 다 준비해뒀습니다. 구박 안 했다고요? 제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얼굴 찌푸리시고 제가 음식 남기면 요즘 젊은 것들은 음식 귀한 줄 모른다고 하시고 그게 구박 아니에요? 저는 강남에서 자랐어요. 이런 시골 스타일로 사는 거 너무 싫었다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여자 눈에는 시골 늙은이가 하는 구박으로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엄마, 그만해요. 민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어차피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이랑 더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거예요. 제가 좋은 변호사 고용해서.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저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라. 내가 그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영상까지 다 찍혀 있어. 이게 있는데 무슨 위자료를 받겠다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상까지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이 집에서 3년이나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순 없어요. 3년 살았으면 뭐해. 남의 남편 배신하고 바람 피운 주제에.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며느리의 옷가지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을 뿌리치며 저항했지만 결국 민수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지은아, 그냥 나가. 제발 더 이상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마.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까지 몇 벌만 챙겨서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고마움보다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큰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 선배 소개로 찾은 곳이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니 위자료는 받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는데 며느리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비싼 정장 차림에 머리를 빳빳하게 올리고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 측 변호인 김서연입니다. 지은이 옆에 선 여자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변호사는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시댁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가 제 팔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지은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눈치를 주고 제가 만든 음식은 맛이 없다고 하시고 그건 거짓말이야. 저는 다시 소리쳤지만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박순자 씨, 차례를 지켜주세요. 지은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매일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에게 마음이 갔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적은 없어요. 뭐라고? 저는 또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민수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모텔까지 들어갔잖아. 네, 모텔에 들어간 건 맞아요. 하지만 그냥 대화만 나눴어요. 저는 그분한테 제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몰래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바로 인권 침해예요. 지은이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하고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것은 그건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모텔 출입이 확인됐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를 가진 건 아니죠. 우리 의뢰인은 단지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정위원이 머리를 흔들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네요. 하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친밀한 관계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지은 씨, 정말 육체적 관계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맹세코 없었어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지은이가 저희를 향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법정에서 봬요. 전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다 밝힐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야지. 민수야, 엄마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게. 저는 그날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지은이가 다니던 헬스장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비싼 회원제 헬스장이었습니다. 월회비만 2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회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저기 최지은이라는 회원 아세요? 회원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여자 시어머니인데 저희 며느리가 여기 트레이너랑.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강태현 트레이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육질의 키 큰 남자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던데. 직원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두 사람 때문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스킨십하고 다녀서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경고까지 했었어요. 그럼 그 증거 같은 거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본 거라든지. 직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헬스장 내부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이건 회사 자산이라 함부로 드릴 순 없고 대신 제가 우연히 찍은 사진이 있긴 해요. 직원이 보여준 사진에는 탈의실 복도에서 지은이와 그 트레이너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좀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님, 이거 받으시고 꼭 그 나쁜 여자 혼내주세요. 저희도 그 여자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맨날 트레이너들한테 교태 부리고 다른 여자 회원들 질투하게 만들고 저는 그 사진을 받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도 만나봤습니다. 직원이 소개해준 40대 여성 회원이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저도 그 최지은이란 여자 정말 싫었어요. 맨날 짧은 운동복 입고 와서는 남자 트레이너들한테 일부러 찰싹 붙고 결혼한 여자가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법정에서요. 네, 당연하죠.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 두 사람이 헬스장 사물함에서 키스하는 거요. 제가 우연히 늦게 남아있다가 봤어요. 저는 그 여성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헬스장 청소 아주머니, 다른 트레이너들, 주변 상인들까지요. 특히 결정적인 증언은 그 모텔 옆 편의점 주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아, 그 커플. 기억나요. 한 석 달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었어요. 맨날 새벽에 나가면서 콘돔이랑 음료수 사갔거든요. 그 영수증 같은 거 남아있나요? 영수증이야 버려졌죠. 근데 CCTV는 있어요. 한 달치는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그 편의점 주인을 설득해서 CCTV 영상을 USB에 복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헬스장 직원 증언, 다른 회원 증언, 그리고 이 CCTV 영상까지 배우자 부정이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지은이가 들어왔는데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 PT 트레이너는 이미 지은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증인 나오십시오. 판사의 명령에 따라 헬스장 직원과 여성 회원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피고 최지은 씨가 강태현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탈의실 복도에서 포옹하는 것, 운동하는 척하면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것.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운동 지도를 받은 거였어요. 지은이가 소리쳤지만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와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돼 있었고 총 8번의 방문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론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피고 최지은 씨의 혼인 파탄 책임이 명백하므로 이혼을 인정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지은이가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 만족하세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너야. 내가 선택한 거지.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때는 제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혼이 성립된 후 민수는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수야, 일어나야지. 회사 가야지. 엄마 전 정말 지은이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제가 뭐가 부족했을까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살도 빠졌습니다. 한편 며느리 지은이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 PT 트레이너는 이미 그녀를 버렸고 지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을 나왔지만 경력이 없었고 35이라는 나이는 애매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편의점 알바를 한대요. 민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우연히 봤다고 했답니다. 그래, 자업자득이지 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 고향 땅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3,000평이 넘는 밭과 과수원이 있었는데 마침 그 근처에 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땅값이 올랐습니다. 엄마, 그 땅 팔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인데.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할 거야. 사업이요? 무슨 사업을? 음식 사업? 엄마가 평생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잖아. 반찬 가게 차려볼까 해.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반찬 사업을 꿈꿔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 제가 만든 김치와 장아찌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순자 씨 반찬은 정말 맛있어. 사업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늘 말했었습니다. 땅을 팔아 5억 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공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들 5명을 데려와 본격적으로 반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60 넘은 나이에 창업을 하시다니.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나가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마트에 납품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곧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했습니다. 민수가 인터넷 마케팅을 도와줬고 제 정성스러운 반찬들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와,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시골 할머니가 담근 맛 그대로예요. 장아찌가 진짜 옛날 맛이에요. 또 주문할게요. 리뷰가 쌓이면서 매출도 늘었습니다. 1년 만에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겼고 2년째에는 억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장도 더 큰 곳으로 옮겼고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완전 사업가세요. 민수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새로운 여자도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진짜 행복해.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엄마, 근데 가끔 지은이 생각 안 나세요? 가끔은 나지. 미워서라기보다 그냥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싶어서. 사실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이면 지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수줍게 웃던 모습, 민수 손을 꼭 잡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제 반찬 회사는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까지 생겼습니다. 전국에 15개 매장이 생겼고 저는 명실상부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였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김치를 담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저는 서울역 근처를 지나가다가 노숙자들을 봤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골판지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사님, 잠깐만 차 세워주세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근처 편의점에서 빵과 음료수를 한 알음 사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노숙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더러운 머리카락, 해진 패딩,
부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기억했습니다. 지은이냐 너 시어머니? 여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제 며느리였던 최지은이었습니다. 아니, 전 며느리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화려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삶에 찌든 눈빛마저 흐릿한 40 초반의 여자만 있었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빵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먹어라. 싫어요. 당신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미웠어도 한때는 제 아들과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은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어쩌다가라뇨?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지은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고소하고 법정에 세우고 제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그 이후로 전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했어요. 누가 저 같은 전과자를 뽑겠어요? 전과자? 네. 위자료를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그 3천만 원 갚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알바비로는 턱도 없었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알바했어요. 근데 손님이 저 알아보더라고요. 아, 저 여자. 남편 배신한 그 여자 아냐? 그러면서 매니저한테 고자질했어요. 전 다음날 바로 잘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식당 설거지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또 그 다음엔 제가 뭘 해도 안 됐어요. 누가 날 알아보면 바로 끝이었어요. 소문이 너무 빨리 퍼졌거든요. 바람핀 여자, 남편 배신한 년.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도 갔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문전박대했어요. 넌 우리 딸 아니다. 다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지은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땅이 엉덩이를 시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은아,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비참한 제 모습 보고 속이 시원하세요? 복수 성공하셨네요. 축하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렸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복수를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밥 사줄게. 싫어요. 전 당신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지은이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배고픔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정 아니야. 그냥 예전에 우리 식구였잖아. 한 끼 밥쯤은. 식구라뇨?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절 식구로 생각한 적 없잖아요. 맨날 시골 사람 티내면서 저를 무시했잖아요. 내가 언제? 매번이었어요. 제가 늦잠 자면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고 하고, 제가 음식 남기면 음식 귀한 줄 모른다고 하고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전 강남에서 자랐어요. 명문대 나왔고 제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었다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시집 가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남편은 저한테 무관심하고 전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이지. 결혼했으면 참아야지. 다른 남자한테 가면 되냐? 참아요? 참으라고요? 당신은 평생 시골에서 살면서 뭘 알아요? 전 서울에서 잘 나가던 여자였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평범한 회사원 아내가 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은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바람 피운 건 잘못이야.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벌받고 있잖아요. 만족하세요? 지은이가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심지어 자존심도 없어요. 겨울에 노숙하면서 사람들한테 동냥이나 하고 사는 인생이 됐어요. 이제 됐죠?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지은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싫어요. 가져가세요. 지은이가 돈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 돈을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가지고 뭐라도 시작해봐. 고시원이라도 얻고 씻고 다시 일자리 알아보고. 왜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당신은 저를 망가뜨린 사람이잖아요. 나도 몰라. 근데 이렇게 널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그 돈 가지고 다시 시작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은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사님이 놀라서 물었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그 비참한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복수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가 제 잘못으로 저렇게 된 거야. 내 탓이 아니야.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지은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도 김치를 담그면서도 계속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만난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한 달 후 제가 회사 일로 명동에 갔다가 또다시 지은이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밥 좀. 행인들은 그녀를 피해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제가 100만 원이나 줬는데 왜 저렇게 있는 거죠? 저는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내가 준 돈은 어디 갔어?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내가 돈 줬잖아. 그 돈으로 고시원 얻고 일자리 구하라고. 그 돈.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쓰셨어요. 병원비로. 병원비? 네. 폐렴에 걸려서 응급실 갔다가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자니? 여기저기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데. 저는 다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건네려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면 또 없어지겠지. 병원비든 뭐든. 저는 그 돈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니? 네. 거짓말 아니지?
진짜예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을 다 꺼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건네는 대신 지은이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돈이 지은이의 얼굴에 떨어지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은이는 놀라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 왜? 5년 전에 너는 우리 아들한테 이것보다 더한 걸 했어. 내 아들 마음에 상처를 냈잖아. 그 상처는 돈으로도 못 갚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한테 기회는 주고 싶어. 이 돈 가지고 다시 시작해봐. 근데 이번에도 날려버리면 더 이상은 없어. 알겠지? 지은이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우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이게 마지막이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은이 만났어. 네? 지은이를요? 응.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더라. 그래서 돈 좀 줬어.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요? 나도 몰라. 근데 그냥 너무 불쌍해 보여서. 엄마, 그 여자는 우릴 배신했어요. 왜 도와주세요? 민수야, 엄마도 모르겠어. 근데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보니까 아무리 미워도 마음이 아파서.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야. 엄마도 힘들어. 근데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이제 직원이 50명이 넘었습니다. 백화점에도 입점했고 해외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막내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뷰티 유튜버 아세요? 엘리의 뷰티 라이프라고. 유튜브? 그게 뭐니? 아, 사장님, 유튜브 모르세요? 인터넷 방송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봐요. 근데 이 유튜버가 완전 대박이래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 그게 대단한 거니? 엄청 대단하죠. 그 정도면 광고 수익만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은 벌어요.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직원이 제 앞에서 그 유튜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언니 완전 예뻐요. 그리고 메이크업 진짜 잘해요. 저는 직원이 보여주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지은이었습니다. 1년 전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초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화려한 메이크업에 예쁜 옷을 입고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예요. 오늘은 가을 메이크업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마치 예전의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 아니야. 그냥. 저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계속 지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 봤어. 어디서요? 유튜브라는 데서. 구독자가 100만 명이나 되는 유명한 유튜버래. 뭐라고요?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진짜네요. 이게 지은이에요? 완전 달라졌는데. 그러게 1년 만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나? 우리는 지은이의 영상을 몇 개 더 봤습니다. 메이크업 영상도 있었고 일상 브이로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지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1년 전까지 노숙자였어요. 화면 속에서 지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거리에서 자고 구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돈을 주셨어요. 그것도 제 얼굴에 뿌리면서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왜 돈을 얼굴에 뿌려? 거지 취급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돈을 주우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 정말 거지구나. 내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구나 라고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돈으로 고시원을 얻고 씻고 옷을 샀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메이크업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엔 조회수가 10개도 안 나왔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영상을 올렸고 댓글에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 구독자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렇게 늘어났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저도 했으니까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준 돈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지은이가 복수할까요? 복수? 네. 엄마가 얼굴에 돈을 뿌렸잖아요. 그걸 모욕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복수까지야.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생중계로 2달 후 제 회사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사장님 계신가요? 네, 접니다. 아, 사장님. 저는 엘리의 뷰티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 담당 매니저입니다. 혹시 저희 채널 아시나요? 아, 네. 저희가 요즘 시니어 메이크오버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섭외해서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해드리는 거죠. 광고 수익은 전액 어르신들께 드리고요. 그게 저한테 무슨... 사장님께서 성공한 사업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 모시고 싶어요. 사장님 스토리도 너무 감동적이고요. 촬영하시면 홍보 효과도 엄청날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사장님 하세요. 회사 홍보에 좋잖아요. 라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스튜디오로 오시면 됩니다. 촬영 당일 저는 깔끔한 옷을 입고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스튜디오 안에는 조명과 카메라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10분쯤 지나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담당할 김지연입니다.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근데 누구더라?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라이브 방송이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라이브 방송이요? 네. 실시간으로 생중계돼요.
벌써 시청자가 3만 명이나 접속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킨을 바르고 화장품을 펴바르고 사장님, 얼굴 좀 들어주세요. 그 순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지은이? 맞았습니다. 제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예뻐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시어머니. 지은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복수요. 1년 전에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돈 뿌린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제가 시어머니 얼굴에 뭔가 뿌려볼 거예요. 이게 무슨...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직원들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사장님, 계약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촬영 중에는 자리를 뜰 수 없어요. 지은이가 무언가를 제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크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재미있는 메이크업이죠. 시어머니, 1년 전에 저를 거지 취급하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시어머니를 추녀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은이는 제 얼굴에 계속 검은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모양으로 눈썹을 그렸고 입술을 기괴하게 칠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지은이가 거울을 제 앞에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광대 같았습니다. 아니, 광대보다 더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야? 복수예요, 시어머니. 1년 전 그날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돈을 뿌렸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기분이었죠. 오늘 시어머니도 그 기분을 느껴보세요. 화면에는 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완전 웃기네 키읔키읔키읔. 메이크업 대참사 키읔키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너. 시어머니, 이제 우린 동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망가뜨렸고 전 시어머니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지은이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날 영상은 순식간에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고 민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를 고소해야 해요. 명예훼손으로. 아니야, 민수야. 왜요? 저렇게 엄마를 모욕했는데. 그래도 엄마도 1년 전에 지은이한테 비슷하게 했잖아.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지은이의 얼굴에 돈을 뿌렸을 때 지은이도 이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며칠간 저는 집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인터넷 웃음거리가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구나. 내가 지은이에게 복수했고 지은이가 나한테 복수했고 이게 끝일까? 일주일 후 저는 지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이의 유튜브 채널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나야. 한번 만나자. 답장이 왔습니다. 왜요? 더 복수하시려고요? 아니야.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사흘 후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예쁘게 차려입고 왔지만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지은아, 미안해. 네.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얼굴에 돈 뿌린 거, 그건 잘못이었어.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미안해. 내가 우리 집에 살 때 내가 너무 꼰대 같았던 것 같아.
내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만 강요했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 지은아, 너도 민수한테 잘못한 건 맞아. 그건 변명할 수 없어.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겪은 고통은 그건 너무 가혹했어. 내가 너무 심했어.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일도 솔직히 화가 나. 엄청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근데 동시에 이해도 돼. 내가 1년 전에 느꼈을 그 감정을. 시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심했어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망신 주는 건 아무리 복수라고 해도 너무했어요. 영상 올리고 나서 계속 후회했어요. 지은아, 시어머니, 사실 전 아직도 시어머니를 원망해요. 근데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요. 시어머니가 돈 주시지 않았으면 전 아직도 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지은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복수도 그만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도 그만하자. 네,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은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유튜브로 성공했으니까 이제 행복하니? 글쎄요, 돈은 벌어요. 근데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아직도 그때 일들이 악몽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민수 오빠도 보고 싶고, 민수는 이제 다른 여자 만나. 알아요. SNS로 봤어요. 예쁜 여자더라고요. 잘 됐어요. 민수 오빠는 행복해야 해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잘못들, 후회들, 그리고 미래의 희망들에 대해서요. 헤어지기 전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올린 영상 내릴게요. 아니야. 그냥 놔둬. 그게 우리의 기록이잖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미워했고 상처 줬는지. 하지만 괜찮아. 사람들은 곧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화해했다는 거잖아. 지은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지은이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이는 유튜브로 계속 성공했고 저는 회사를 더 키웠습니다. 민수는 새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도 초대했더니 갈게요라고 답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70이 됐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미워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요. 곧이어 라디오 토크쇼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 가족 안에서 멀어진 배신, 복수, 그리고 용서. 정말 강렬하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시점에서 시작되죠. 60대 농촌에 계신 분인데 30대 강남 며느리 최지훈 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불륜 이야기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이 정말 극적으로 엇갈리고 또다시 엮이는 그런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관련 자료들도 좀 보면서요. 네, 외도를 알게 된 그 과정부터가 사실 좀 드라마 같죠. 네, 시작은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며느리 최지은 씨 그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증거 사진, 그러니까 모텔 들어가는 사진을 확보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아들 민수 씨가 야근하고 그럴 때였죠. 네, 며느리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와 그런 만남을 가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외도가 딱 발각되니까 며느리가 처음엔 막 부인하다가요. 처음엔 아니라고 했군요. 네, 그러다 증거가 나오니까 태도를 바꿔서 남편이 무심했다,
뭐 시어머니가 구박했다. 그래서 외로워서 그랬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좀 돌리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랄까? 관계 파탄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갈등 상황에서 자주 보이거든요. 관련 자료들을 봐도. 결국 아들 민수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이게 법정 싸움으로 번지죠. 네. 근데 며느리 쪽에서는 시어머니가 미행한 걸 스토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 증거 수집 과정을 문제 삼았군요. 네.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이러면서 오히려 위자료를 받으려고 했어요. 상황을 뒤집으려고 했네요. 그렇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여기서 추가 증거를 더 확보합니다. 뭐 헬스장 다른 회원들 증언이라던가 편의점 CCTV 같은 거요. 모텔 얼마나 자주 갔는지, 거기서 뭘 샀는지, 뭐 콘돔 구매 내역 같은 그런 것들이죠. 와, 결정적인 증거들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 며느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서 위자료는커녕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증거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의 삶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고향 땅 판돈으로 반찬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대박이 나요. 네, 월 매출이 억대를 넘는 사업가로 완전히 변신하신 거죠. 아들 민수 씨도 이제 상처 딛고 새 출발 준비를 하고요. 반면에 며느리였던 지은 씨는 바람 피운 여자 이낭인 때문에 직장도 못 구하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다 외면받고. 아,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네요. 네, 결국 노숙자 신세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사회적 평판이라는 게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저희가 본 자료 중에도 사회적 낙인 관련 연구가 있었는데 한 번 찍힌 낙인이 재기 가능성을 정말 현저히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지은 씨 경우가 딱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5년이 흘렀어요. 5년 뒤에 시어머니가 서울역 근처에서 우연히 노숙자가 된 지은 씨를 발견합니다. 아, 정말 우연이네요. 네, 처음엔 100만 원을 건넸는데 뭐 변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500만 원을. 이건 뭐 거의 얼굴에 던지듯이 주면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와, 모욕감을 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기를 바라는 건가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네요. 그렇죠. 모를까. 복수심과 연민이 뒤섞인 그런 행동 같아요. 근데 이 굴욕적인 경험이 역설적으로 지은 씨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돈으로 엘리의 뷰티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의 성공한 유튜버로 재기에 성공해요. 자신의 그 노숙 경험까지 솔직하게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죠. 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네요. 역경이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또 뭔가 있나요? 네. 이제 성공한 유튜버가 된 지은 씨가 시어머니를 본인 라이브 방송에 초대를 해요. 시니어 메이크오버라는 코너였는데 네네. 거기서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좀 우스꽝스러운 화장을 시키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아, 복수네요. 1년 전에 돈으로 모욕당했던 거 그거 되갚아준 거군요. 그렇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그 전형적인 패턴이죠. 아, 참 안타깝네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이 다시 따로 만나서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시어머니는 과거 자기 행동, 특히 그 돈 뿌렸던 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요. 지은 씨 역시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복수가 좀 지나쳤다는 걸 인정하면서 서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가 복수와 용서를 거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네요. 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갈등이나 상처가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또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한 용서라고 할 수 있을지 뭐 완벽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용서라는 과정 자체가 사실 또 다른 고통이나 성찰을 필요로 하니까요. 저희가 본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용서는 뭐 단번에 딱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상처랑 같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길고 복잡한 과정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를 따라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용서와 복수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